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부터 JBRT 레이스 셋업의 기본 개념이라는 주제로 총 몇 편이 될지 모르는 굉장히 긴 시리즈의 유튜브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레이스 셋업이라는 것은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해석과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만이 여러분의 레이스 셋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JBRT 드라이빙 아카데미 그리고 JBRT 일산 워크숍에서 여러 고객님들의 차량을 저희가 직접 손수 셋업을 해오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니아들 그리고 튜닝 매니아들이 후진국병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그 절망감에 이번 이 시리즈 영상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서스펜션을 끼면 무조건 빨라집니까?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GT 윙을 달면 또 무조건 빨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0만원짜리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든 1500만원짜리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든 100만원짜리 GT 윙을 달든 500만원짜리 GT 윙을 달든 각 파츠들이 각 제각기 가지고 있는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셋업을 담당해주는 미케닉이 충분한 동력학적인 지식을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유저들이 정확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들 간의 격차는 거의 미미할 것입니다. 반대로 1억 5천만원짜리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더라도 아니면 5천만원짜리 GT윙을 장착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차량을 셋업해주는 미케닉이 그냥 단순 장착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들이 다소 지루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나, 장차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해하고 또 운전하고 튜닝하고 셋업을 의뢰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미케닉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셋업을 해간다면 여러 수많은 눈탱이로부터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길고 오랫동안 카라이프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구조적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무게 배분. 이건 결국 레이아웃별 다르죠. 레이아웃별, 차량 레이아웃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 배분에 따른 하중이동,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중이동 패턴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중이동 패턴. 그러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기본 개념들이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휠베이스. 축거입니다, 축거. 그리고 트레드입니다, 전후방 트레드 하면 윤거를 말하는 거죠. 축거, 윤거. 이런 기본 개념들이 먼저 정립되고, 그리고 이들의 변화량에 따라서도 하중이동 패턴의 변화가 오겠지만 이 레이아웃별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브레이킹을 하든 악셀링을 하든 핸들을 꺾든 결국 하중이 이동이 되는데, 네 바퀴에 어떠한 조작이 왔을 때 얼마만큼의 무게가 최대 실리고, 즉 하중이 실리고 얼마만큼이 빠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셋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 스스로를 모르는데 뭘 셋업을 한다는 거죠? 셋업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셋업의 시작은 제일 먼저는 원래 타이어예요. 타이어에 나머지를 다 맞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이어는 굉장히 셋업에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타이어를 지금 종류별 이렇게 뭐 브랜드별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분히 좋은 하이그립 타이어, 우리가 트랙을 타기에 충분히 좋은 타이어 기준에 이거를 픽스 시켜놓고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를 계산하기 전에 일단 전체 무게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전체 질량 M은, 무게 M은 앞 두 바퀴 EA, 뒤 두 바퀴 EB. 일단 요게 성립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중량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토탈 토크는 제로. 어떤 토크? 결국에는 피칭이 최종적으로 왔을 때는 토크 값이 평균을 맞추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피봇 포인트, 무게중심에서 축으로 떨어진 이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무게중심을 이쪽 방향으로 회전. 그러면 이 힘도 역시 뒤가 들리는 방향의 회전. 근데 여기는 받쳐주지만 결국 지지해버리는 역방향의 지지.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토탈 토크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요 힘이 mg, 결국 거리 암의 길이 c. 그 다음에 뒤 두 바퀴니까 더하기 같은 방향입니다. 이 회전 방향이 e b g b. 얘는 역방향이죠.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a GA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A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B 변수를 없애버리죠. 자, 여기서 2B는 M-2A입니다. 자, 그게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MGC 더하기 M-2A의 GB-2A GA가 됩니다. 자, 다시 풀어볼게요. MGB-2A GB 마이너스 2A GA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따라서 A는 EG의 A 더하기 B 분의 M의 GC 더하기 GB,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라지 G만큼의 브레이킹 G가 딱 걸렸을 때 나오는, 이거는 결국 A 파이널, 최대 하중이 딱 실렸을 때의 프론트 바퀴에 걸리는 하중입니다. 그럼 이니셜은 이제 무게 배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여기 다 적어놨어요. 7:3 FF 기준에서는 프론트에 525 이니셜입니다. 이게 525, 리어는 225. 자, 어찌됐든 우리는 A에 대해서는 AF를 적어 놓겠습니다. AF는 EG A 더하기 B M의 GC 플러스 GB. 자, 그럼 BF는요? BF는 결국 M 마이너스 2A니까 G의 A 더하기 B M GC 더하기 GB가 되겠죠. 자, 요겁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는 브레이크 G 되고요. 브레이크를 요 방향 때렸을 때 그때 얘기고, 이번에는 CG 무게중심에서 가속할 때는 요 방향으로 가겠죠. 이때를 점심을 mg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속 G는 브레이크 G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뭐 뒤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렇게 해서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AF는 EG A 더하기 B분의 N의 GB 마이너스 G 프라임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BF는 최종 BF는 EN 2분의 M 마이너스 Bg A 더하기 B분의 M G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여기도 실수했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가속 상황에서 각 바퀴에 걸리는 모든 하중이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롤 계산도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몇 가지 가정이 좀 들어가죠. 왜냐면 여기는 프론트면 프론트, 리어면 리어, 이 단면을 딱 놓고 프론트에 실리는 그 비율 X 내지는 리어에 실리는 비율 X, 요 변수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CF는 시간관계상 계산을 생략하고 요걸 결과를 쓰겠습니다. G D 플러스 2분의 XM GE 마이너스 X G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F는 그러면 XM에서 D 플러스 2 XM GE 마이너스 GC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보면 2분의 왜냐면 전체 질량을 양쪽 대칭 바퀴가 지금 다 같이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면으로 그 비율을 직접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롤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롤은 뭘 가정을 하고 있느냐면 전후방적인 피칭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진입 후에 완전한 뉴트럴 구간에서 최대 G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중이 프론트 내지는 리어에 조금만 실려 있어도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최대 G는 한마디로 뉴트럴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계산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브레이크 G 그 다음에 가속지를 따로 계산을 했지만 얘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완전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식으로만 충분히 이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브레이크 G가 걸렸을 때 AF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AF입니다. 이 AF가 아니라 AF는 EG, A 더하기 B 얼마나 그랬죠? A 더하기 B. 이게 축거죠? 휠베이스죠? 휠베이스 2.5m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2.5. 그 다음에 M이 1500이죠. 1500 곱하기 G, 브레이크 G를 우리 얼마라고 계산을 할까요? 한 1.3G 정도면 하이그립 타이어에서 꽤 괜찮은 G를, 브레이크 G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때 1.3G의 브레이크 G가 걸릴 때가 최대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자, 그러면 자, 여기에 1.3G C를 그러면 무게중심을 대략 지면으로부터, 지면이에요, 지면으로부터 우리는 0.5m, 즉 50cm 떠 있다고. 보통 뭐 박스 카드에 5, 60cm 무게중심이 5, 60cm 지면으로부터 떠 있으니까 0.5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0.5 더하기 G 곱하기 B 같으면은, 자, 이 B를 계산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FF차 7대3 무게 배분을 가진 차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보면 2500, 즉 2.5m를 3대7로 가야 7대3 무게 배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계산하면 A는, 이때 A는 0.75m, B는 1.75m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1.75.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 다 날려버리고 이거는 5분의 1500. 자, 이거 얼마죠? 0.65 더하기 1.75 맞죠? 0.65 1.75 더하면 2.4가 되죠? 5분의 1500이면 300이니까 300 곱하기 2.4입니다. 그러면 720kg이 최종 실리게 되네요. 720kg. 엄청나네요. 그러면 거의 두 바퀴로 720kg씩 한 바퀴다. 그러면 1442 프론트로 지금 몰리는 겁니다. 1440. 자, 여기 지금 보면 한마디로 요거죠. 자, 요 자리에 프론트 맥스 1440이 아니라 얘는 원래 525에서 이니셜 파이널이 1400 1400이 아니라 720 계산해 주세요. 몇 퍼센트 증가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격차가 보면 720에서 525 빼면 195 갭인가요? 델타 값이 195kg. 퍼센티지로 하면 525분의 195 곱하기 100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계산하면 37% 증가인가요? 그러면 37% 증가한 겁니다. 프로틴엑스. 그럼 리어 미니멈이 이제 나오는 거죠. 리어 미니멈이 이때 계산이 됩니다. 왜냐면 프론트가 가장 많이 눌렸을 때가 이때니까. 리어는 그러면 반대로 가장 떴을 때겠죠. 자, 그러면 요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원래 둘드로였죠. 둘드로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러면 1500에서 아까 720 곱하기 2 하면 1440이 빠지면 그럼 얼마가 나오죠? 60kg밖에 안 되죠. 60kg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델타 값이 195인가요? 그쵸. 델타는 한마디로 리어에 있던 195kg만큼의 하중이 프론트로 다 넘어갔다. 최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가속지를 그럼 G'을 몇으로 가정을 하느냐? 한 0.6G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6G. 보통 가속은 뭐 0.6, 0. 정말 빨라가지고 한 0.7, 0.8 그 정도까지 나오는데 0.6G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이 공식에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수치들을 대입을 하면 여기는 프론트 미니멈 리어 맥스 한마디로 가속일 때 얘기죠. 가속일 때 둘드로에서 315까지 갑니다. 즉 델타 값이 90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한마디로 리어 뒷바퀴로 하중이 90kg 더 간다는 얘기예요. 0.6G로 최대 가속을 했을 때. 그러면 앞서 계산해서 봤겠지만 여기도 델타가 90이겠죠. 감소하겠죠. 525에서 이니셜 여기서 90이 감소하면 435가 됩니다. 자, 요게 435 × 1.5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 10 × 4
프론트 리어 비율이 7대3인 대체로 FF 차량, 벨로스타인 같은 차량인데 뭐 실제 7대3은 아니에요. 65대 뭐 35 이런 정도 되는데 7대3이라고 그냥 가정해서 계산한 거고요. 그때 프론트 타이어 피칭으로부터, 즉 종횡으로의 변화, 최대 변화량이 프론트는 195kg만큼 더 들러붙어서 한 바퀴에 720kg가 실리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빠질 때는 435까지 빠집니다. 프론트가. 그래서 뭐 사실 이 정도면 프론트가 뜰 일은 없겠죠. 근데 리어 같은 경우에는 둘드로에서 맥스는 315까지 갑니다. 315까지 가면 그만큼 눌린다는 얘기겠죠. 90입니다. 90 값이. 그리고 가장 가벼워질 때는 순전히 피칭만으로 리어가 30kg까지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어서 롤을 계산을 하겠지만 이쯤 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핸들이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쪽 바퀴는 떠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수치로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여기 지금 리어 하중이 많이 빠진다. 편측으로 더 심하게 빠지겠죠. 그런 수치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롤 계산도 똑같습니다. 롤 계산도 지금 보면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횡지를 1.6G라고 볼게요. 가정할게요. 최대 1.6G라고 하고 지금 프론트면 X 프론트면 여기서 7이니까 0.7이 되고 X 리어 같으면 0.3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식에 똑같이 대입을 하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프론트 같은 경우에 안쪽, 즉 가벼워지는 쪽이죠. 가벼워지는 쪽이 157.5까지 가벼워집니다. 525에서. 그 다음에 무거워지는 쪽은 525에서 아우터죠. 아우터는 892.5까지 가게 됩니다. 자, 리어 같은 경우에 똑같이 계산하면 225에서 67.5까지, 그 다음에 아우터는 382.5.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25에서 892.5, 525에서 157.5, 결국 이 델타 값이 367.5. 퍼센티지로 하면 70%가 움직입니다. 여기는 델타 값이 157.5 움직이고 마찬가지 퍼센티지는 70%의 하중이 넘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자, 이게 7대3 비율을 가진 FR 차량의 하중 이동의 패턴을 수치화시킨 거예요. 맥스 값을, 브레이크지가 최대로 왔을 때, 그 다음에 가속지가 최대로 왔을 때, 그 다음에 횡지가 최대로 왔을 때, 그때 각각 프론트 리어를 다 수치화시키는 수치였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과정으로 똑같이 이 결과치를 칸을 다 메워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거로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지금 여기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행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무게 배분이잖아요. 프론트 리어에. 자, 그렇게 해서 무게비 5대5인 FR 또는 MR, 그때 프론트 맥스로 실리는 하중은 이니셜 375kg에서 570까지 갑니다. 즉 델타 값 195고요. 이때 증가율은 최대 52%까지예요. 자, 아까 7대3인 FF는 37%가 업된다 그랬어요. 프론트에 추가된 하중이. 근데 토탈로 보면 이 곱하기 2하면 1440이잖아요. 거의 95%에 육박하는 무게를 프론트에 실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그 숫자에 꽂히게 됩니다. 와, 이게 스프링 엄청 세게 써야 되겠구나. 뭐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절대적인 95% 내지는 720kg의 하중이 프론트에 실린다.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자, 그렇게 치면 RR은 프론트 맥스가 이니셜에 225에서 420까지 갑니다. 델타 값 195예요.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720kg까지 실렸는데 420kg면 뭐 프론트 뭐 스프링 뭐 안 써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증가하는 퍼센티지로 보면 86%가 증가합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이번에 FF 같은 경우에 리어의 하중의 배달량이 얼마나 된다? 이거 좀 색깔 다른 걸로. 프론트가 37%밖에 안 움직이지만 리어는 다른 말로 86%가 바뀔 수 있어요. 여기는 요것도 52%가 바뀌겠죠. 여기는 37%가 바뀝니다. 하중이 리어에서의 변화량 525에서 615, 525에서 330, 맥스 미니멈. 자, 최대 37%의 하중 변화량이 생기고 여기는 86%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절대적인 그 순간 실리는 순간의 하중 자체 퍼센티지, 그 결과치, 그걸 본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고전 접학이죠. 클래시컬, 우리는 다이나믹스를 해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이 변화량을 보는 거죠. 근데 이 퍼센티지 자체 720kg, 420kg 이런 숫자에 꽂히게 되면 그거는 클래시컬 스태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로 셋업하는 순간,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 차가 정차해 있는 평평한 지면에 딱 정차해 있는 이때 무게 배분으로 스프링 키로수를 결정한다, 내지는 스웨이 바를 결정한다. 완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완전 거꾸로. 동력하기 아니죠. 우리 차 세워놓고 관상용 할 거 아니잖아요. 움직이고 가속하고. 그때 논의를 하려면 이걸 봐야 된다. 자, 이번에는 무게중심 CG, 센터 오브 그래비티 로어링의 효과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낮아질 때, 즉 로드 트랜스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중 이동이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느냐, 요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러면 기준을 수식으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아까 기준 요거 볼게요. 프론트 리어 7대3 FF 차에서 요거 525 이니셜 525kg이 720kg까지 바뀌었다. 즉 이만큼 하중 이동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것은 요 C 값을 아까는 요걸로 간주를 했었죠. 자, 이번에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한 40% 낮아진다고 치고 C 값을 0.3으로 낮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AF죠. AF는 EG 곱하기 휠베이스 그대로 2.5, 차량 중량 그대로 1500 고정시키고 브레이크 G 그대로 1.3G에 C 값이 요게 바뀌는 거죠. 0.3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하기 G에 B 값은 그대로 아까처럼 1.75였습니다. 여기. 자, 요거 계산을 하면 2.5 하면 5 요거 300으로 바뀌고요. 자, 그러면 300 곱하기 G 다 날라갔다고 간주하고 3.9 더하기 1.75입니다. 0.39죠. 0.39.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 요 값이 대략 642 정도 나옵니다. 642. 아까 720 대비, 즉 525에서 720kg까지 실리던 하중이 525에서
642로 약 40% 변화량이. 이 변화량이 아까 195였는데 지금 이 변화량은 대략 117 정도죠. 약 40% 감소합니다. 얘가 로어링 되는 그 비율만큼 하중이 편측으로 쏠리는 그 양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무게 배분 자체에 오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움직임을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거를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차량의 동적 성능은 상당히 개선이 된다. 즉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차량의 동적 성능은 높아진다 라고 우리는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증가할 때 이 휠베이스가 증가하면 하중 이동이 어떤 패턴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다시 고칠게요. 또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는 브레이크지 그대로 1.3G 무게중심 지면으로부터 50cm 떠있다고 가정하고 휠베이스를 이게 아니지. 이 휠베이스를 2.5m가 아니라 3,000으로 바꿀게요. 3,000m. 즉 3m로 길게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AF는 2G 곱하기 이게 휠베이스죠. 3입니다. 1500에 그대로 브레이크지 1.3G에 무게중심 50cm 더하기 G 곱하기 B가 3m의 70%니까 2.1이에요. 2.1m. 자, 그러면 2, 3은 6, 250으로 바꾸죠. 250에 G 이상 날려버리고 곱하기 0.65에 더하기 2.1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687.5. 자, 687.5. 자, 이거도 525에서 아까 720으로 가던 게 525에서 687.5로 가게 됩니다. 자, 즉 휠베이스가 증가하면 쏠리는 하중의 양은 감소한다. 사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뭐 유리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럼 이거 유리해지는가? 사실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휠베이스가 증가하면 하중 이동은 극단적인 하중 이동은 방지가 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트레드, 전후륜의 트레드가, 즉 융거가 확장이 되면 횡으로 오는 하중의 극단적인 변화량도 감소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수식만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이 6번까지 항목을 가지고 오늘 이 계산했던 거, 이 숫자 자체는 데이터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지우고, 자, 무게 배분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데, 전후륜 무게 배분이,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쏠려 있는 쪽은 실질적으로 G값이 부여가 됐을 때 하중 이동 양 자체 변화량은
감소합니다. 즉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G를 딱 걸면 무게가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차일수록 당연히 거의 뭐 뒷타이어 뜨는 정도, 뜰 수 있는 정도의 하중이 프론트로 쏠리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절대적인 그 양은 엄청나지만 변화량은 불과 37%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리어는 86%의 변화량이 생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가벼웠던 쪽이 널뛴다는 거예요. 무거운 쪽에서의 데미지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벼운 쪽에서의 변화가 훨씬 크다. 자, RR은 반대예요. RR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의 변화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중이 들어가고 빠지고. 근데 오히려 무거운 리어 쪽은 그 절대적인 지면을 누르고 있는, 즉 수직 항력 자체는 이러나 저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변화량 자체는 적어요. 그럼 우리가 차량 셋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전륜차 같으면 지지 조직들, 지지 구조들을 어느 쪽에 더 강조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느냐. 전륜차, 무게가 앞쪽에 쏠려 있는 전륜차 프론트에 그러면 지지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죠. 리어의 지지력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륜차 앞이 무겁잖아요. FR차 앞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앞에 스프링을 세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댐퍼를 세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대화를 해봤던 사람들의 거의 95%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것과 정반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프론트보다는 전륜차 내지는 앞이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에는 리어의 스프링 또는 댐퍼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훨씬 더 생각보다 강력하게 가져야 된다. 지지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복잡한 수식이라기보다는 숫자들을 열거해온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것은 차의 극단적인 하중 이동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4번 항목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셋업할 때 어떻게든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방향으로 셋업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거 5, 6번을 마저 얘기를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휠베이스나 트레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휠베이스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트레드가 길어지는 것 또한 무게중심 자체가 낮아지는 것처럼 극단적인 하중 이동은 막아준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 무한정 축거가 예를 들어서 이게 길어진다면 추후에 얘기하게 될 다른 불리한 점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고정시켜 놓고 요거를 늘린 게 무슨 효과냐? 다른 말로 하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무게중심의 지면으로부터의 거리가 정해져 있다고 치더라도 이 길이가 길어지면 실제 차 구조상 얘가 낮아진 효과가 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CG가 로어링 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휠베이스를 늘리는 장치가 있으면 차를 길게 만들면 무조건 빠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이 4, 5, 6번 항목은 1, 2, 3번하고 다르게 반드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차는 결국에 지금 우리는 다른 뭐 현가장치든 하체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진짜 그 강체 무게 쏠림 현상만 놓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 그 다음 주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 바퀴는 너클에 붙어 있는 뭐 어퍼암, 로어암, 서스펜션, 이런 하체와 평가 장치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런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롤센터라는 요런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요것과, 즉 무게중심의 높낮이, 그 다음에 휠베이스, 트레드, 이런 요소들과 또 밀접한 연관이 생겨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뭐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무게중심을 무한정 낮춘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으냐? 아닙니다. 또 이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롤센터까지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이 내용도 만만치 않게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단을 해서, 일단 무게 배분에 따라 하중 이동이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좀 포커스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롤센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변화량, 변화량, 퍼센티지, 자, 이런 거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도하는 브레이크지와 가속지, 그 다음에 횡지를 대략적으로 우리는 목표치를 잡을 수 있죠. 그걸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우리 차의 스프링 상수가, 내지는 또 쇼바의 가용 스트로크가 얼마가 되는지, 이 정보를 가지고 스프링 상수를 어느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가지고 이거를 다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쓸 수 있는 스프링의 길이와 상수가 범위가 딱 한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서스펜션 셋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즐겁자고 차 타는데, 또 즐겁자고 돈 써가면서 튜닝 하는데 머리에 지진다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물론 이런 구체적인 수식 내지는 계산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 원리와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령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가벼운 쪽에 하중이 빠지면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팽이 들어가면 실제로 바퀴가 뜰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서스펜션 내지는 하체 셋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미케닉한테 내 차, 내 서스펜션의 로드의 길이를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직접 재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유장에서 눌리는 것까지 생각해서 실제 가용 스트로크가 얼마인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뜰 때 바퀴가 뜨는 것을 대비해서 내 차의 프리로드, 내 서스펜션의 프리로드와 드랍량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셋업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미케닉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대 하중이 실리는 이 변화량을 고려를 해서 내 서스펜션의 스프링 상수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내 댐퍼의 비율은 어느 정도 스프링과 댐퍼의 컴프레션을 어느 정도 배합으로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항목 하나하나를 다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기본 몇 가지 관문은 늘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지각을 눈탱이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슬립 앵글, 지금 우리가
피칭과 롤링에 대한 설명이 정량적으로 다 됐죠. 그러면 결국 이제 Z축, X축, Y축이 끝났으면 이제 Z축의 어떤 움직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요라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슬립 앵글부터 시작을 해서 슬립 앵글을 통한 요 발생과 요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로 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